코스피 4000 전문가분께 여쭙기 전에 코스피 4000은 굉장히 역사적인 거죠? 축하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역사적인 수치이기도 하고 이런 숫자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주식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4000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정말 3천도 의미가 있고 4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예. 정말 3천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벌써 4천 왔고 사실 지난 우리 한국 증시는 그냥 박스피랑 오명을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S&P 500 지수가 이제 계속해서 2010년부터 꾸준하게 상승 매년 거의 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한국 시장 그러질 못했죠. 네. 코로나 때도 한번 반짝 한번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다시 무너졌고 네네네. 여러 이유들은 있지만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대주주의 가치와 소액주주 가치가 좀 일치도 안 했고 좀 이제 약간 이제 경영진의 정책 자체가 예. 좀 대주주에 항상 좀 유리한 그런 정책들도 있었고 그런 게 사실 이제 주가 좀 할인 요인이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가 좀 반도체가 요즘에 잘 되지만 사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예. 호황과 불황을 막 왔다 갔다 해요. 불황 예. 때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게 자꾸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좋다가 다시 원위치 되고. 근데 미국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이 꾸준하게 성장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보면 뭐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애플도 돈 정말 꾸준히 잘 벌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산업이 좀 부족했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할인을 받았는데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좀 잘 되는 부분들이 다 교집합으로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결국 주가는 기업의 가치거든요. 예.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건데 네. 근데 기업도 잘 되고 그 잘 되는 걸 주주들한테 돌려주기도 해야 되고 이게 다 선순환 구조가 맞아떨어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 이 4천이란 의미는 결국 이 주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정말 지금 구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가능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 그 전부터 얘기하셨죠. 네. 예. 주가 지수 5천 만들겠다. 네. 예, 했는데 사실 대부분 믿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때는 뭐 허풍 아니냐라고 보통 맞아요. 이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좀 그런 반응들이 당연히 나올 법도 한데 그 지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가능하겠어 맞아요. 이런 얘기가 예, 많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이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정책의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엔 좀 의심도 했죠.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상법 개정 있죠. 상법 개정이 결국엔 뭐죠? 네. 대주주의 가치랑 소액주주 가치를 1대1로 매치시킨 거예요. 예. 똑같이 해라. 예. 그것만 해도 재평가 받는 건데 예. 그걸 사실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좀 주도해가지고 예.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버렸죠. 예. 사실 그래서 주주의 가치도 좀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것도 있고 네.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남은 게 아마 올해 안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자사주 소각. 예. 자기 주식을 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경영권 방어하는 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소액주주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주돈이거든요. 예. 주주돈인데 왜 그거를 대주주에 경영권 방어에 쓰느냐. 소액주주는 불만이 많아요. 예. 그래서 자기 주식은 주식이죠. 예.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주식-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냥 자동 소각이에요. 예. 우린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 법을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의 마지막이에요. 아마 올해 그 연말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법 개정 시즌 1, 2, 3가 지금 취임한 지 4개월 됐잖아요. 네. 그냥 일사천리로 돼버린 거예요. 거의 150일이 안 돼, 그러니까 예. 취임한 지 150일이 안 된 상황인데 굉장히 가파른 가파르게. 상승세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도 봤을 때, 이거 한국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네? 예. 정책으로 하네?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4천을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됐고, 예. 거기에 또 이제 9월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 9월하고 10월에 갑자기 반도체가 좋아집니다. 근데 음. 뭐가 좋으냐면 샘 알트만이 왔다 갔잖아요. 예, 오픈 AI 네, CEO. 그때 한번 난리가 났죠. 근데 네. 반도체를 대량 구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드는 반도체 80%를 달리는 거예요. 전체 반도체 생산. 오. 한 기업이. 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정도의 물량을 달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우리 상상 이상이구나. 예. 그러면 주가 지수는 보통 이렇게 상상이 안 될 때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잖아요. 네. 그죠? 예. 구매자가 생긴 거니까 엄청나.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반영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하이닉스만 해도 이번 달에만 거의 50% 올랐어요. 한 달에. 그쵸. 주가가. 네네. 이들이 시가총액 1, 2등인데 예. 이들이 급등하면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0포인트가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예. 이제 굉장히 잘 그러니까 기업이 잘하는 부분, 예.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증시 부양책 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예. 그래서 4,000이 저도 뭐 올해 4,000 가능할까 이건 좀 저도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예.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렇게 좀 도달하게 됐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4천의 의미를 함께 짚어주셨고 4천으로 가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와 이제 동일하게 이 어떤 증시나 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께서는 4천이 달성하게 된 어떤 배경을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얘기 들었으니까. 아니, 왜 또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전문가님이 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아유, 그래도 그거를 거기다가 토를 달라고. 아유, 말씀하실 수 있죠.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주식시장 잘 모르지만 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죠. 이제 큰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상대 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국내 주식의 어떤 그 주식 투자의 환경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컸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뭘 샀겠느냐. 뭐 관심사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들여다봐가지고 저기에 예를 들면 저 도이치 모터스를 살까 뭐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예. 와서 투자할 만한 걸 샀을 텐데 예. 그게 뭘까? 그 반도체주다. 예. 근데 반도체주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분이 크기 때문에 네. 반도체주가 오르니까는 뭐 다 이 전체 주식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뭐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예. 설명이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데 예.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좀 이 항상 뭐가 잘 되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저도 이제 보면은 모든 뉴스에 대해서 네. 정치 뉴스도 그렇고 예. 모든 뉴스에 대해서 어느 당이 잘 나간다 예. 그러면 저러다가 저것도 지지율이 꺾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어느 정권이 뭐 분위기가 좋다 예. 저 정권이 좀 저러다가 좀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을까 뭐 위험 요인은 없을까 이런 네. 거죠. 예. 그런 걸 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4천이 왔는데 혹시 이게 예를 들면은 뭐 거품론 이런 걸로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 근거 없이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근거 없이 막연하게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무책임한 거고 예. 다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의 이런 반도체주가 이끌어가지고 많이 이제 4천을 넘기는 요 수준까지 온 건데 예. 계속 뭐 앞으로 창창하게 가는 것이냐? 예.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가령 샘 올트먼이 와서 이제 요 투자 의사를 밝힌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구매 의사를 밝힌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걸 가지고 서구에서는 사실 뭐 AI 거품론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거품이 뭐 좋은 거품이냐? 예. 좋은 거품일 수도 있다. 예. 근데 기술 발전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좋은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로 가기도 하고. 아니다 그래도 거품은 거품이다. 결국은 꺼지게 마련했는데 꺼졌을 때는 누가 이걸 다 감당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반영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고 예. 근데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코스피 4천을 갔으면 우리 경제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인데 예. 그게 사실 저같이 이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예. 이렇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금융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또 이렇게 좀 버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불평등의 어떤 뭐 그런 측면도 커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네. 박영식의 무슨 야시장이야? 이제 주식 야시장이 네, 모두 해소해 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처음에는 비전문가여가지고 전혀 아무 얘기도 못하실 것 같으니만 제일 잘하셨는데요? 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지금 어떤... 실질적으로 한 얘기는 없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이라고 해설이 충분히 잘 됐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뭐 대동소이했습니다, 평론가님. 그래서 지금 전문가가 얘기한 거랑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4천에서 혹시나 지금에라도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지금 들어가서 5천 가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 평론가님 짚어주신 것처럼 계속 잘 갈 수는 없을 거고 조정기도 올 것 같고 혹은 변수가 생겨서 확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투자를 하니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변수나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조정은 언제든 나옵니다. 뭐 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올해 4월달에 주가 9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네, 180달러 올랐으니까 예. 여러 이유 때문에 중간중간 조정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예. 좀 뭐 그거를 당연히 뭐 4천 넘었으니까 이제 뭐 5천까지 바로 간다 그러진 예. 않죠.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도 분명히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AI 거품론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AI 거품이요? 예, 왜냐하면 오픈 AI가 1년에 그러니까 저도 오픈 AI 챗GPT 이제 돈 내고 쓰는데 예. 그거 전 세계 다 8억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료 회원도 있고 무료 회원도 있는데 예. 구독료 1년 매출이 100억 달러 정도 돼요. 예. 근데 지금 오픈 AI 샘 알트만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한테 쇼핑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예. 우리 이제 반도체 필요하다. 예. 그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2천조 돼요. 2,000조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그러니까 거의 합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잘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수익을 올리는 네, 지금 오픈 AI인데 네. 반도체를 산다는 걸 2,000조를 산다고요? 2천조가 필요한 거죠.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거품 아니냐. 뭐 네. 돈이 어디서 나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 빌려주고 있잖아요. 아.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빌려주고.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순환 거래라 그래서 이것도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는데. 예. 어쨌든 지금 오픈 AI가 지금 챗GPT로 AI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앞선 기업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타당해요. 갑자기 거품 터져가지고 예. 오픈 AI가 돈도 못 버는데. 예. 이거 구매했던 거 막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예. 향후에 오픈 AI의 앞으로 수익성이나 예. 매출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 정말 지금 구독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뭐 예.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로 돈을 벌어서 투자를 예정대로 해준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가시화 안 되면 진짜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뭐 반도체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경계할 건 그건데 예. 예. 아직은 그거 그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검증하려면 최소 1년은 또 기다려봐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주가는 항상 먼저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오픈AI가 좀 잘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얼마 네. 전에 오픈AI가 그 지금 많은 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쓰죠. 이 인터넷 하실 때 크롬 쓰시죠. 대부분 구글의 크롬. 뭐 이제 그 윈도우 기반은 크롬이나 대부분 크롬 그런 걸 쓰실 쓰실 거예요. 거고, 예. 예, 그렇죠. 뭐 애플은 네, 사파리 점유율이 1위니까 예, 압도적 1위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오픈AI가 아틀라스라는 웹 브라우저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 똑같아요. 크롬하고. 네. 대신에 여기에 챗GPT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일부 점유율을 뺏어온다면 거기 광고를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아. 광고라든가 뭐 만약에 이제 야 나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너가 여행 예약 좀 해줘. 근데 여기 그냥 바로 클릭해가지고 예. 하면 이제 여행사랑 연결을 해서 수수료를 예. 받을 수도 있고 아. 사업 모델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8억 명을 갖고 있어요. 구독자를. 예. 그게 무시 못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걸로 예. 추가 수익원들을 만약에 만들어내는 거 이제 보여준다면 예. 거품론이 좀 줄어들겠죠. 아. 근데 그건 지금 이제 검증은 해봐야 되는 단계. 아직 판단할 시기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내놨기 때문에 예. 그 투자하신 분들은 무조건 낙관론보다도 예. 그런 거 검증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기대감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예. 엄청 오른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뭐 4천 깰 수도 있고 뭐 여러 악재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지금은 이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냥 저축만 해서 그 현금 흐름 예, 만드신 예. 분들 있죠. 예, 특히 예. 은퇴하셔가지고 옛날처럼 막 예. 이자 받아서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뭐 그냥 예금 적금 든 분들한테는 최악이라는 이게 상황이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 지금 정부도 그렇고 예. 전 세계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잘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뭐 저금리로 그 이자 받아 먹어서 아니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죠?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네네네. 부채가 너무 많아요, 미국. 예. 부채 많으면 뭐 해야죠? 증세에서 네. 허리띠 졸라 매야죠. 예. 그래서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네. 선거에서 집니다. 프랑스가 보여줬잖아요. 예.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프랑스 옛날에 그 귀족들이 예. 가발을 하루에 막 3-4번 바꿨잖아요. 예. 그거보다 총리가 바뀌는 속도가 빠르대요, 지금. 프랑스가. 총리가. 아. 왜 바뀌죠? 자꾸 이제 증세하려고 하고 예. 막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엄청 반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채는 많으면 줄이는 게 맞는데 예. 부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 예. 허리띠 졸라매서 하는 거는 전 세계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예. 돈을 왕창 풉니다. 아. 돈 풀면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부채 가치도 같이 떨어져요. 예. 그리고
이자가 어쨌든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려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보고 맨날 바보라 그러잖아요. 예. 저 바보 이번에도 금리 안 낮춘다고. 네네네. 빨리 낮춰라. 네. 근데 지금 이제 뒤늦게 연준 의장이 미국에 네. 금리 낮추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연준 의장이 내년에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으로 5월에 바뀝니다. 아, 또 그래요. 예, 의도적으로. 아베노믹스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네. 그때 그 미국 그 일본 중앙은행하고 아베랑 예. 짝짝꿍 해가지고 뭐 했죠? 예. 엔화 가치를 폭락시켜 버렸잖아요. 네네. 돈 왕창 풀어가지고 예. 주가 오르고 네. 금리는 저금리로 가고. 예.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일본도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좋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논에 씨가 없으면 네. 빌려서라도 뿌려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 얘기는 뭐죠? 돈 풀겠다는 얘기죠. 어. 근데 이거는 현금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짜증나는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떨어져요. 거. 그냥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걸 이해하시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수단의 어떤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좀 높일 도전해야 필요가 돼요. 그러니까 있다.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를 방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 개념으로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예. 금값이 괜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금값 뭐 최근에 잠깐 반짝 떨어졌지만 네. 계속 지금 올라가고 그거 있으니까. 똑같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부채 인플레이션이 터지는데 예. 돈 가치는 형편없는 거죠. 어. 금으로 피신하는 거죠. 예. 금이 피신 대상 중에 하나예요. 아.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 부동산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힘드신 분들은 이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 잘못은 아니지만 예. 그런 상황을 지금 전 세계 정부가 다 만들고 있고 예.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죠. 예. 근데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예. 화폐 가치 더 떨어질 거고 예. 이게 일시적인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내로만 좀 좁혀보면 이제 저금만 예? 예금 적금주의자. 돈 있어야 그것도 저기. 돈 있어요. 죄송합니다. 돈이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예금 적금만 하시는 분에게 좀 오늘 도움이 또 되고자 이런 그래? 말씀 전해주셨을 줄 알았는데 예금조차 안 돈이 하신다니까 없어요. 당황스럽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당장 그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저희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네. 주식하지 마라. 맞아요. 은행만 믿고 뭐 한 4,950만 원까지만 예금해두면 그 이상은 손해 안 본다. 나라에서 도와준다. 맞아요. 이제 요것만 믿고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4,950만 원이 있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행만 믿어서는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멍청한 시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멍청하다기보다는 이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은행에 넣으면 원금은 까먹진 않죠. 뭐 주식 그렇긴 투자하면 하죠. 기업 잘못 투자하면은 뭐 당연히 힘들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 현금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네. 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 물가 상승률만큼의 이게 방어가 안 돼서 네. 실제로는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좀. 네, 우리 뭐 네, 짜장면 값만 봐도 알잖아요. 여의도 이제 10,000원 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같은 돈으로 이제 짜장면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의 원금은 그대로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거에 난 이제 원금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제로 예. 내 돈은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네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까먹는 거고요. 예. 주식으로 그러니까 주식, 금, 예. 뭐 부동산이 됐건 예. 자산들 있죠. 예. 지금 안 하시는 분들 일부라도 옮겨 가셔야 돼요, 계속. 아. 왜냐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반대 현상이 나온다. 예. 뭐 갑자기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네네. 인상한다거나 네네. 돈 푸는 거 조인다. 예. 실제 올해 상반기에 미국이 돈 푸는 거 조였거든요. 예.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요. 예. 현금 가치는 반대로 올라갔어요. 아. 근데 그러면 또 바뀌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직 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힘들어요. 제가 프랑스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모든 국민들이 다 싫어하겠구나. 예. 근데 정치인들은 그거 표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예. 그래서 누구도 이거를 그 부채를 줄이고 싶은 예. 그런 상황을 좀 가긴 쉽지 않아서 예. 이걸 좀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예. 사실 좀 이게 돈 번다는 생각보다 예.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의 목적이다. 네, 예. 그래서 4천이냐 이거보다 예. 저는 좀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적금 깨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예금만 맡겨놓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멍청해진다기보다는 우리 여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은행에 넣어봐야 은행만 좋은 일이고 내 화폐 가치가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게 느낌. 좀 무섭죠. 그런 댓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간접 투자의 방법으로 우회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 것 같고, 흔히 얘기하는 뭐 ETF 투자 같은 걸로 이제 돌리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막 말씀 듣다 보니까 질문할 만한 얘기는 너무 많이 지금 머릿속에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정리해가면서 가고 싶고요. 일단은 지수 얘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4천이 됐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5천은 되나요? 될까요? 5천이 쉽지는 않아요. 그게 그렇습니까? 5천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PBR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증권가에서 이제 주식 가치 평가할 때 네네네. PBR이라는 걸 많이 계산하는데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부채 빼고요. 네. 그 자본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얼마냐 이걸 나눈 거예요. 예. 그 예를 들면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시가총액이 지금 600조 정도 되는데 예. 요게 삼성전자 자본이 600조다. 나누면 1이죠. 그게 PBR인데 네. 이게 미국 PBR이 얼마냐면 한 4.5배 돼요. 네. 미국은 되게 네. 높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얼마였냐면 예. 그 계엄 터졌을 때 작년에 뭐 한 자릿수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0.8배. 한 배도 안 됐어요. 그 0.8이요? 그 0.8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1억 갖고 있잖아요, 계좌에. 예. 시장에서는 내 계좌를 보고 야, 너는 8천만 원만 갖고 있냐, 왜? 이런 느낌이에요. 1억도 네.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예. 내가 갖고 있는 건 실제 1억인데. 예. 내 자본은. 예. 그게 이제 0.8배죠. 그거 얼마나 할인이 심한지 이제 좀 약간 예, 감이 오세요. 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4.5배. 예. 1억짜리 계좌를 4억 5천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가 됐냐면 예. 이제 올라서 1.3배가 된 거예요. 1.3배인데 글로벌 전 세계 주식시장 평균이 한 1.7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코스피가 PBR 한 배가 예. 3천입니다. 1.7을 곱해보세요. 5,100이 나옵니다. 그럼 평균만 가면 예. 5천은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좀 멀긴 한 거죠. 이렇게 예. 올랐는데도 예. 얼마나 할인을 심하게 받았는지. 그러면 말인즉슨 그동안 너무 저평가돼 있던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저평가가 너무 심했죠. 네, 아까 근데 저평가 얘기는 제가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설명해드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되기 시작을 하니까 예. 지금 가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속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예.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어쨌든 5천을 뭐 내년에 갈지 뭐 이재명 대통령 임기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뭐 4년 안에 4, 5년 안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어쨌든 가는 거 자체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가도 이제 딱 평균에 수렴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예. 여러 뭐 난제들도 있죠. 뭐 왜냐하면 지금 아직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상법 개정이 지금 잘 돼 왔단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또 모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또 반도체 사이클도 예. 지금은 좋은데 갑자기 꺾이면 또 안 되거든요. 예. 이게 유지된다는 내년까지는 최소한 유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반도체 이외의 기업들도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반도체만 너무 좋잖아요. 조선도 뭐 네, 좋다 좋아요. 이런 네.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 보면 뭐 선박이나 이런 뭐 방산 무기나 이런 예. 건 되게 좋은데 예. 다른 산업들이 좀 이렇게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석유화학도 힘들고 바이오나 뭐 코스메틱이나 이런 쪽도 화장품 좋아요. 화장품 좋습니다. 좋은데 비중이 작아서 네. 영향은 크게 안 주고 예. 큰 거 중에서 좀 안 좋은 게 이제 자동차 관세 때문에 철강, 예. 석유화학 여기는 중국과도 경쟁을 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산업들까지 이제 조금씩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예. 뭐 여기서 20%, 25% 오르면 이제 딱 5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년에 5천 가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예. 다만 그런 조건들은 좀 맞아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에이펙 일정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아세안 회의를 또 가셨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이번 주가 외교 슈퍼 위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천 시대로 돌입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나 이슈로는 외교를 꼽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군요. 우리 평론가께서는 현재의 그 외교 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교 현황? 네. 외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긴 할 건데 일단은 그 아세안 끝나고 나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에이펙 회의에서 어떤 이제 안건들이 주로 이제 논의가 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어떤 방향 내지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이제 증시 쪽엔 좋을 지는 있다 우리 이사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어떤 안건들이 주로 이제 다뤄진다고들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합니까? 평론가님?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요. 이제 합의해가지고 뭐 도출하는 어떤 그런 뭐 네. 내용이 나오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AI에 대한 어떤 뭐 이런 규정이라든가 어떻게 개발을 해나갈 것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것도 언론에서는 요 끝까지 트럼프가 좀 있어서 미국이 같이 서명하는 모양새가 있어야 예. 이것도 이제 힘이 실려가지고 이게 뭐 뭔가 그래 에이펙 정상회의 했는데 정상들이 잘 모여가지고 뭔가 합의해냈다 이래가지고 좀 힘이 실릴 텐데 예. 트럼프 일찍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뭐 1박 2일이 다 전부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내 목표는 중국이다. 네. 난 시진핑만 만나면 된다. 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한 어떤 그러한 영향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일 거냐. 요거는 이제 그 끝까지 이제 모양새를 지켜봐야 가늠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요거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큰 틀에서 하는 것이고, 예. 그 에이펙 정상회의 과정에 뭐 계속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양자간의 얘기도 하고 뭐 이럴 거잖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는 거고, 특히 이제 한미 간에는 트럼프가 어쨌든 오니까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전 단계 일정에서도 계속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이 평행선이 좁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네. 실무 단위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3,500억 달러를 다 돈으로 주면 우리는 외환위기다. 예. 그런 거고 트럼프는 처음에는 다 줬으면 좋겠다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우리는 그러면 2천억 달러 정도에 대해서 네. 앞으로 분할해서 그렇죠. 연 한 150억 달러 정도면 어떨까요? 예. 근데 트럼프 쪽은 250억 달러 정도 돼야지.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한국은행이 사실 얘기한 게 한국은행에서 그럼 우리는 연간 어느 정도 외화를 지불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입장을 낸 거 보면은 예. 최대가 150에서 200억 달러다라는 요게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는 요거를 넘을 수 없는 거고 예. 뭐 넘게 되더라도 약간 그거는 정상 간 합의의 영역으로 이제 남겨놔야 되는 거고 실무 예. 단위에서 합의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150억이냐 250억이냐 요게 이제 일단은 있는 것 같고. 예. 그 외에도 수익이 이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이 2,500억 플러스 1,500억,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예. 투자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렇죠? 그 미국이 주도하는 거냐, 한국이 주도하는 거냐, 어디에 투자할지. 예. 트럼프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령 저기서 수익이 나면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느냐. 미국은 네. 90%가 내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금 회수할 때와 그 이후 상황을 다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안 맞거든요, 지금 다. 예. 서로 입장이 달라서. 네. 근데 이 안 맞는 부분을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해야 될 건데 네. 이 합의를 하느냐 마느냐 첫째. 예. 근데 지금 오늘 대통령실 분 얘기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안 될 것 같은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예. 합의가 된다면 그 합의 내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유리한 어떤 방식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요게 흔들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북한 김정을 만나느냐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또 김정을 만나는 과정에 또 트럼프가 일정이 또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예.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또 평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달라질 수 있는데 김정은을 일단 정부는 만나는 거는 조금 확률이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 이건 트럼프야 그렇죠. 트럼프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나고 싶어 하지만 김정은이 이제 거기 집에서 나와서 예. 차를 타든지 뭘 타든지 해가지고 예. 판문점까지 예. 올 거냐. 네. 그건 김정은이 지금 마음에 달린 거여서 예. 요거는 또 안개 속이다. 예. 모든 게 안개 속이네요.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지금 시기에 얘기가 되는 건 참 많은데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건 이제 일정 정도. 근데 그것도 트럼프의 일정이 좀 약간 미지수가 돼버려서 아까 뭐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 네가 원한다면 내 아시아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온 상황이더군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뭐 오늘 코스피 4천 뭐 넘겼으니까 당연히 앞으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다만 이번 주에는 이제 외교 변수가 큰 게 걸려 있다 보니까 에이펙에 대한 이런 관심도 굉장히 높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될 거로는 많이들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기대는 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시간 걸린다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근데 트럼프가 워낙 이렇게 갑작스럽게 빅딜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예.
거기서 우리랑 협상 잘 끝내고 이제 본인은 중국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근데 한국과 단추가 잘 깨지면 예. 중국하고도 모양새가 되게 좋거든요. 네네. 본인이 봤을 때 이게 단추를 계속 잘 깨서 잘 돌아갔을 때 이제 미국 국민들이 봐도 외교적 성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번에 우리랑은 협상이 뭐 한 번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트럼프 성향상 뭐 진짜 될 수 있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된다. 갑자기 뭐 그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액 차가 지금 우리나라는 150억 달러, 미국은 250억 달러니까 뭐 절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이 달러 통화 스와프를 좀 해주면 좋은데. 그 중앙은행이 할 수는 없고 이제 미국 재무부가 할 수는 있어요. 자기네가 직접 이번에 아르헨티나하고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만 좀 일부분 우리한테 이제 달러를 빌려줄 수 유사시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외환 유출에 대한 좀 부담이 덜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조금만 합의가 잘 된다면 빅딜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일단 기본적인 그 시각은 한미 정상회담보단 아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 주식시장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코스피가 출발하자마자 4,000을 넘어서 출발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장 시작 전에 나왔던 뉴스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하리펑인 거예요, 중국에. 여기 이제 부총리하고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펜타닐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100% 관세 부과하는 거 있죠. 11월 1일부터. 요것도 이제 유예하는 거. 그 다음에 히토리 수출도 1년 더 연기. 통제하는 거. 요게 대충 큰 틀에서 합의가 된 것 같고 이제 둘이 도장 찍어야죠. 이제 근데 둘이 또 마음이 바뀔지 제가 모르지만 일단 보통 그렇게 실무진에서 협상 끝나면 거의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이 그걸 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미중 정상회담은 잘 될 것 같다. 시장은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그런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그 기대는 오늘 정도 시기에 선반영이 오늘은 반영을 된 거고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 시각 이후에 나올 여러 외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시장이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에 보면은 미중 정상회담은 도장 찍는 거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짬이 되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속 그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당연히 이제 증권 전문가분들께서는 국제 정세 다 보실 테니까 이게 미국 정상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난다라는 그 장면 하나로 어떤 그 세계 증시의 파급 효과라는 것이 남게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뭐 체감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아요. 거의 없습니까? 그래요? 큰 영향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뭐 만나가지고 갑자기 뭐 평화가 온다 뭐 이러면 또 모르지만 그런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 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한번 그런 이벤트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성과가 없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지 한번 즉흥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세계 경제에 뭐 변화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훨씬 커요. 근데 이번에 또 러시아하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저는 더 욕심을 낼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만나고 싶어 하죠. 김정은과의 만남을. 푸틴하고는 이게 완전히 그냥 안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노벨 평화상 욕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김정은을 좀 약간 이제 뭔가 좀 이끌어내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또 이제 본인한테는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글로벌 증시랑 큰 영향은 없고요. 이제 국내 증시엔 영향을 줘요. 흔히 이제 남북 경협주. 이런 기업들은 이제 한번 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순서라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 뭐 주가나 이런 종목이든 뭐 이 전체 주식이든 전반적으로 좀 선반영이 많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나 또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 나오기 직전부터 남북 경협주는 올라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이제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겠냐? 근데 뭐 김정은이 설마 진짜 만나겠냐? 트럼프는 만나기 원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그럼 남북기업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 크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뭐 되면 만날 것 같다 이렇게 한 날 한번 움직인 적은 있어요. 예. 근데 그러고 또 말아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분위기를 보면 이게 진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주가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근데 오르다 말아버렸어요. 네. 그걸 보면 아직 시장은 예. 그냥 좀 그냥 안 만나는 쪽으로 오히려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예. 반신반의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여쭙자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시장에 대한 반응인데 지금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라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러시아와 중국 쪽은 아예 막혀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기도 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중국 국내 시장 중에도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미중 정상회담이 타결된 이후에는 국내에 중국 관련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웃을 만한 시즌이 돌아올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나면 예. 당연히 중국 관련주에도 좀 순풍이 불겠죠.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가 좀 중국 관련주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국의 뭐 소비가 늘고 막 이러면서 수혜받던 기업들이 요즘 예.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거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 경기가 최악이잖아요. 예. 뭐 내수가 지금 부동산이 거의 망가져 있고.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미국과 또 무역 전쟁하죠. 예. 근데 이번에 합의가 잘 되면 예. 일단 시간을 벌겠죠. 예. 완전 합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갑자기 관세 다 없애거나 서로 옛날로 돌아가 이거는 아닌데 예. 시간을 버는 거죠 또.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뭘 할 수 있냐면 내수 부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여력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도 좋냐면 예. 중국이 내수가 안 좋으니까 뭘 했냐면 예. 밀어내기 수출을 해요. 밀어내기 수출이요? 네, 우리나라 기업도 엄청 피해 많이 봤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싸게 파는 거죠. 아, 뭐 아시잖아요. 거의- 전기차, BYD 전기차. 아시죠? 떠리로 막 파는 거예요. 본인들의 근데 수출 왜냐하면 물량을. 이제 내수가 좀 망가지니까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강점은 그거죠. 가성비잖아요. 그렇죠. 엄청 싸게 만들고 뭐 알리, 정부가 테무, 보조금도 뭐 BID. 예.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뿌려버리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뭐 그게 뭐 자본주의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과 경쟁하는데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배터리도 그런 좀 피해를 받고 뭐 예. 자동차도 있을 거고 예. 특히 제일 힘들었던 게 그 LG 디스플레이가 조단위 적자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BOE가 그 같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네네. 이제 물량 공세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힘들어져 버렸죠 사실상. 예. 네, 그런 이제 기업들이 몇 개 있죠. 예. 중국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중국이 내수에 좀 집중을 해주면 예. 그런 밀어내기 수출도 좀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이제 시진핑도 그랬거든요. 얼마 예. 전에 예. 좀 우리 좀 그런 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얘기도 했어요. 예. 스스로가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소비 부양이 되면 예.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예. 내수 쪽이나 이런 기업들 뭐 흔히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대표주들도 있잖아요. 예. 뭐 의류나 예. 이런 기업들도 또 좋고 또 이 한중 간의 관계가 또 이렇게 예전처럼 좀 정상화된다면 예. 또 좋아지는 게 이제 문화 쪽이죠. 예. 문화교류. 이제 중국인들이 얼마 전에 단체 관광객 한한령이라고 부르는 네, 거.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나라 드라마 수출, 또 예. 인터, 뭐 BTS가 중국 가서 공연 지금 못 하거든요. 예. 금지돼 있는데 허가 받을 수도 있고. 예. 중국 사람들 지금 실제로 좀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이제 돈 쓰는 부분. 우리나라 내수에도 당연히 호재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한중 간에, 그러니까 미중이 좀 잘 되면 예. 그 파급 효과로 되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예. 좋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뭐 짧게는 대답 못 해주실 것 같긴 한데요. 단답형으로 다들 그 얘기 하셔가지고요. 삼성전자를 언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던질까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으시죠? 그게 8만 원부터 계속 질문 받은 거예요. 8만 대부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 평균 단가가 네. 7만 한 4, 5천 원 돼요. 네. 이제 5만 원도 갔다 왔으니까. 예. 근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8만 원 가니까 또 빠질까봐 두려워서 팔아야 되냐. 예.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이 고민이요. 그때는 뭐 8만 원대는 크게 고민할 건 없었어요. 뭐 투자해도 괜찮은 자리였고 예.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지금 이제 10만 주제 넘으니까 그쵸. 레벨이 다르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워지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10만 원 넘은 자리에서 예. 무리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근데 네. 팔지는 마셔라. 아, 네. 왜냐 이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 예.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한 번 팔면 주식은 재매수하기 되게 힘든 자산이에요. 예. 왜냐면요
내가 이제 10만 원에 팔고 9만 5천 원 오면 좋잖아요. 예. 사면 되죠. 예. 심리가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안 사줘요. 네. 이게 보통 물건이 싸지면 사야 되는데 예. 주식은 달라요. 손이 안 가진다. 손이 안. 그리고 그렇게 빠지면 악재가 나옵니다. 이상하게. 예. 그래서 못 사요. 아. 그래서 영원히 못 사요, 사실은. 그리고 예. 팔았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건 당연히 못 사는 거죠, 더. 아.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저도 언제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사이클 보거든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긴 좀 부담스럽더라도 예. 적어도 팔지 말자. 그러면 왜냐면 그걸 팔고 또 다른 걸로 바꿀 만한 자산이 있나? 이것도 고민해봐야죠. 그렇습니다. 대체 자산. 예. 예.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주 뭐 어쨌든 여러분들 선택이시긴 합니다만은 지금 던지기에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니까 좀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사는 건 여러분들 선택인데 예, 손이 잘 안 가는 건 사실이죠.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또 일부 해보고요. 부동산을 꽉 잡고 나면 그 이제 자금이라는 게, 그 유동성이라는 게 주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이자 방침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부동산 대책 얘기는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총 3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소위 거래량 자체가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거래량이 줄면은 당연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게 뭐 가격을 뭐 띄우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예. 하방 압력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고 본다면 이전에 예. 과열된 거를 일단은 찬물 휘끼얹어 갖고 잠재운 거는 이제 확실한 건데 예. 근데 이걸로 그냥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일정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요게 유지가 되지만은 이게 끝이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크게 얘기하면 두 갈래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의 어떤 공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딱 내놔가지고 예. 이 공급을 원하는 심리에 영향을 딱 미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아도 기대를 갖게 만들어서 뭔가 공급이 새로운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은 그걸 사야겠다. 네. 이렇게 지금 시점을 뒤로 이제 미루는 걸로 이런 효과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심리적으로 큰 충격이 가는 그런 예.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된다. 예. 이런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반면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공급이나 그런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갖고 있는 집을 뭐 내놓을 만한 어떤 그러한 이제 압력도 있어야 되고 특히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압력이 지금까지는 적었던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보유세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유세는 올리되 이제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은 경감을 예. 시켜줘서 이 보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거래를 잡아놨지만 네. 이후 상황에서는 좀 집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인들을 그러한 조건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유세 관련해 손을 대야 된다. 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사실은 두 가지 결로 나오는 건데 네. 이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흥묘백묘지 않습니까? 뭐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전 정권의 아픈 기억이 보유세를 손을 대가지고 뭐 가격을 잡았다든가 예. 가격을 잡았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제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해외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예. 보유세를 이제 강화해가지고 가격 잡고 이런 효과도 있는데 다른 예. 나라의 경우에는 네.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했을 경우에는 부자들이 버텨가지고 다음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예. 요거는 반드시 풀어준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버텨가지고 그런 효과로 지금 보유세를 올려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사실 미미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조세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유세 올리는 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방법인 건데 네네.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보유세는 답이 아니다. 그럼 남는 게 이제 공급인데 예. 근데 공급도 이제 쉬운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공급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어디 출신이시죠? 저 대전이죠. 네, 대전에다가 한다. 그러면 이게 조금 네, 조금 이제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들 예. 서울에다가 이 집을 얻고 싶어 하는데 예. 서울에다가 최소한 경기 수도권에다가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어디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예. 굉장히 난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다음 거 지금까지 한 거는 대출 규제 그다음에 뭐 어쨌든 거래량을 확 잡는 거 토지 거래허가 지역으로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 예. 요거까지는 하면 되는 거니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요 다음에 그래서 뭐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빠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참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이 오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가 줄기는 했고 그 이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세제 대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느냐 마냐 이제 이런 고민 뭐 토론들이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지금 현 주식시장에 미치고 있느냐 이제 그 대목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떤 말씀 혹시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10월 15일 날 그 대책을 보고 저는 이제 부동산 잘은 모르지만 예. 그 핵심은 그거죠. 그 전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예. 서울에 아파트 사지 말란 얘기죠. 네네네. 사실 대출 안 끼고 어떻게 집을 사요? 거의 불가능하죠. 웬만한 네.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이제 수도권까지도 늘어나니까 아예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구나. 예. 네, 이거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었고. 네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주식시장 더 좋아지겠구나. 아.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다면 예. 결국에 금 아니면 전 주식 보거든요. 예. 예. 근데 부동산을 막아버렸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 이제 이 돈들. 근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또 중에 뭐 주식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지난 몇십 년을 보면 그냥 부동산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잘 안 옵니다. 이게 왜냐면 코스피가 잘 안 됐거든요. 시장이. 예. 예. 좋다 말고. 그래서 안 움직이는데 예. 이번에 어쨌든 코스피 시장도 워낙 좋았고 예. 그리고 거기다 정부가 좀 강력하게 이 매수를 하지 말라는 아예 시그널까지 줘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거 종합해보면 좀 일부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그건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 주식하려는 그 우리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역대 최고 찍어버렸어요. 80조. 고객 예탁금. 예. 여러분이 증권사에 그냥 돈 놓으시면 네. 계좌에 그게 예탁금이에요. 예. 예. 주식 사기 전에 돈. 네. 네, 그게 이제 8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역대 최고. 코로나 때 한 75조까지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이제 웬만한 분들 막 주식 투자할 때 있잖아요. 아, 그럼 죄송한데 혹시 그 평균이라는 치가 보통 있잖아요. 보통 한 옛날에 예. 코로나 전에는요 20조, 30조예요. 그럼 거의 지금 4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75조 갔다가 예. 40조, 50조 왔다 갔다 했어요. 아. 그러다 이번에 이제 시장 좋아지면서 예. 또 이런 정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돈이 이제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현금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분들은 예. 뭔가 굴리긴 해야 되는데 예. 뭐 예금 넣어놓긴 애매하고 예. 그 다음에 근데 부동산 하자니 예. 이렇게 막아버리고 예. 예. 그러면 사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금, 예. 뭐 사실 뭐 아니면 비트코인 예. 요 정도밖에 없어요 대안이. 그렇죠. 예. 네, 그 중에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한국 주식에도 예. 선택지가 좀 생겼다. 그러면 그 이렇게 예탁금이라는 거는 투자하기 전에 이제 대기하는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제 주식 뭐 저희 뭐 만약에 LS증권에 네네. 가서 증권 계좌를 텄어요. 예, 그럼 예. 아무것도 없으면 0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 사고 싶어서 예를 예. 들면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예탁금이죠. 그게 예탁금이에요. 1,000만 원. 예. 그런 돈도 이제 모인 거죠 지금 다 아. 합쳐서. 어. 근데 주식을 사면 예탁금은 없어져요. 그렇죠. 네, 주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예. 아직 그러면은 좀 상황을 지켜보는 예탁금들이 많다는 근데 이제 얘기는 주식은 하고 싶어서 넣는데 이제 이런 심리가 있죠. 너무 오르다 보니까 예. 타이밍을 또 놓쳐서 못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 지금 대기 자금이 역대 예. 지금 최고로 는 건 사실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혹시 하셨던 말씀 중에 서울 아파트 값과 반도체는 같은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뭐 네네. 이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 아파트값 오르는 건 명백하잖아요.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네네네.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서울 아파트 살고 싶거든요. 예.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특히 네. 저기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 공급. 예.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가격은 오르는 거고. 근데 지금 반도체도 비슷한 게 지금 아까 제가 샘 알트만 얘기도 했는데 서로 반도체를 살려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예. 이거 만드는 전 세계 기업 3개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예. 요 3개가 만들어요. 예. 근데 이들이 지금 공급을 늘리기가 좀 어려워요. 반도체 만드는 것도 힘들고 예. 점점 AI 반도체는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예. 그리고 별로 늘리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공급이 늘지 않으면 네. 이 3개 회사는 계속해서 독점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아. 막대한 돈을 벌겠죠. 네네. 네, 수요는 넘치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급등하고 있어요. 아. 비슷한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망가질 때 언제 망가지냐면요. 예. 수요는 언젠가 꺾입니다. 예. 근데 수요 좋다고 공급을 확 늘릴 때가 있어요. 예. 왜냐면 더 벌고 싶으니까. 네네네. 그럼 그때 망가져요. 아.
수요 꺾이고 예. 공급은 왕창 늘어요. 그러면 반도체는 남아 돌고. 네, 그럼 예. 적전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하이닉스가 부도날 뻔했어요. 예. 지금 상상이 안 가지만 네네네. 그때 한 10조 원 까먹는다 그랬어요. 1년에 10조를 까먹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AI 타고 지금 이제 1년에 50조를 벌어요. 근데 그 이유도 이제 공급이 줄어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급 사이클이 무서운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강남 아파트 보면서 좀 지금 반도체도 약간 그런 비슷한 구조로 좀 가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말씀하신 거군요. 대통령실의 평가는 이제 그 뭐 부동산 대책이 어쨌든 양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뭐 이제 집을 못 사게 만들거나 집값이 뭐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그런 욕망을 꺾어버린 거니까 이제 국민들 앞에서는 어쨌든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대통령실 스스로 일단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이 오늘 이제 그 MBC 라디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요 판단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 나라잖아요. 그냥 세입자로 살아도 행복하다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주식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사실 한국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보는 나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나라. 너만 바보, 너만 돈 못 벌었어. 그게 누구냐? 나예요. 온 사방에서 너는 바보다. 그럼 나는 항변하고 있죠.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흐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이 사고 싶은 집을 못 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다만 그러면 영원히 미안한 거냐? 한시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부동산시장에 과열돼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공급도 뭐 우리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거래가 요것도 요 구역으로 묶은 것도 명목상으로는 한시적이죠. 물론 이제 연말 가서도 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연장하고 뭐 이렇게 가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건데, 근데 아까 주식시장하고 연결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가령 옛날에도 이제 주식으로 돈 벌어갖고 결국은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중에 서울 부동산 중에 어느 게 더 수익률이 크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무조건 부동산이었죠. 서울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온 측면들이 클 텐데 근데 이번에 정부가 만약에 작정하고 그 관계를 뒤집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뭐 어떤 정책적인 그런 뭐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좀 더 이런 구조가 이제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뭐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따질 수는 없는 문제니까 앞으로 대책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있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어쨌든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 이제 거기 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증권을 그 실물 증권으로 집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결정적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또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집을 꼭 구매하지 않아도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으면 주식시장에 돈을 더 투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돈이라는 건 결국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언젠가는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일단 저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라 아니게 만들려고 이 정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말씀 혹시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주식을 많이 주식시장에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그럼 많이 벌려면 결국 그걸로 뭘 하고 싶은 거냐? 안정적인
집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예. 안정적인 집을 사고 안정적인 뭐 내가 출퇴근하는데 필요한 차라든가 이런 걸 사고 예. 이런 걸 하고 싶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건 이제 뭐 평론가의 어떤 시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책을 책임지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에 대한 얘기 좀 있어야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그냥 돈이 몰리도록 그냥 두고 그냥 계속 뭐 이 서울 집값이 올라가지고 모두가 전전긍긍할 때마다 예. 이 정부는 타격을 받고 정권이 바뀌고 뭐 그러면 된다는 것인지 예. 그게 아니라 최소한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 시장이어야 된다. 어떤 주거 환경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이 로드맵을 명확히 주고 예. 그다음에 이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줘야 그다음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부를 약올리는 예. 정부 여당을 약올리는 이런 태도는 예. 사실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게 이런 정치인들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뭐 정략적인 거겠죠.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곧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한다고 보는데 일단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지방선거를 지배하는 이슈는 또 부동산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짚어보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라고 저희가 통칭하면 주식 그리고 부동산 양쪽의 정책은 지금 어쨌든 보조를 맞춰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어떤 필살 카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에 이제 뭐 보유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세금으로 더 틀어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올바른 전략은 아니다라고 뭐 말씀을 여러 방송에서 드린 바 있고 혹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냥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혹시나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만약에 있다면 지방선거에선 영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는 제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뭐 그 부분은 제가 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이제 자꾸 이제 세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 네.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임대해서 사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월세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결국 이제 그걸 좀 보존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겠죠. 결국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 가진 사람의 이제 보유세를 예. 좀 높여서 약간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반대로 소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세로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게 또 표로 연결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뭐 세금으로 하는 거는 좋은 전략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뭐 결국 근본 원인은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던 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공급이 부족한 건 맞거든요. 예. 서울은 지금 사실 지금 서울만 부족한 게 아니라 22년도에 그때 이제 어떤 증권사 보니까 레고랜드 터져가지고 아시죠? 네. 그래서 강원도. 부동산이 한번 망가진 적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나 서울 아파트 값도 떨어졌죠. 서울 아파트 값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그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착공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때 뭐 돈천 주공도 좀 미뤄지고 그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착공이 줄면 3년 후에는 보통 아파트 3년 사이클이잖아요. 3년 후에는 입주가 줄어요. 안 되죠. 그 입주 줄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전세가가 오르죠. 전세가 오르면 당연히 아파트값 같이 튀어오르잖아요. 그게 내년이 되게 심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급 절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 절벽이. 그러면 그 공급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뭐 공급 정책 내놓긴 했지만 이제 좀 부족하긴 하죠. 결국 서울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진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 가진 사람들이 집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드는 것도 공급의 전략 중에 하나니까 뭐 예를 들면 종부세라든지 뭐 보유세 같은 걸 때려가지고 공급을 만들어내겠다. 이제 그런 방향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하는 건데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거죠. 바로 서울에서는 이기기 어렵게 되죠. 만약에 지방선거 전에 이제 그런 논의를 이 이슈로 이제 메인 이슈로 올리면 바로 이제 서울에서는 집권 여당은 이제 어려워지고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선거인데.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라 하더라도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틴단 말이에요. 한국 부동산은 버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이게 세금의 어떤 효과가 이게 뭐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이제는 좀
어렵다. 예. 세금도 많이 물고 그러니까는 뭐 주식이라든가 뭐 다른 거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고 한국은 역시 부동산이야. 서울 아파트야. 쥐고 버텨요. 예. 버티면서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세력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플래카드 걸고 막 뭐 세금 폭탄하고 그러면서 표를 반대쪽 정당에다가 막 던져버려요. 예. 그러면 정권이 이제 그래서 부동산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정권이 바뀌면은 바뀐 정권은 또 거기에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세금을 깎아줘요. 세금을 깎아주든지 뭐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없애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 역시 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한번 썼더니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박살이 난다. 참여정부 때 도입했던 종부세가 이명박 때 가서 이제 박살이 나는 것이고 예. 지금도 있긴 하지만은 참여정부 때에 비하면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저기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거쳤고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세 정의의 논리로 보면은 예. 타당한 측면들이 있어요. 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예. 그런데 실제 효과는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들 보겠죠.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시와 부동산에 대한 얘기까지 또 지방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가 이제 정치권 얘기를 안 다뤄볼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 마지막에 우리 염승환 이사께 되게 궁금하신 질문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네네. 그거 이따가 좀 소비하도록 하고 저희는 국내 정치권 소식을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론가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잡혔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축의금 캡처 화면 이게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고, 근데 이걸 야당 쪽에서 뇌물죄라든지 청탁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수사해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고발을 하게 된다고 해서 이게 고발 건으로 이어질 것인가? 요것도 있는 것이고 도덕 윤리 차원에서 뭐 보좌관에게 왜 축의금 관련된 일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 거잖아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첫째로 일단 자녀의 결혼식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이 네. 그건 어쨌든 본인의 어떤 미비했던 점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어쨌든 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딸이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방식에 그러한 어떤 이 청첩장도 그렇고 모바일 청첩장도 그렇고 예. 그냥 했더라. 사실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에 따르면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못 챙긴 거는 예. 그게 무슨 이유든지 바빠서든지 뭐 공부 때문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걸 못 챙긴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실책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데 예. 그런 상황에서 어째 일반적으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네. 최민희 의원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든지 예. 아니면 그냥 의리로 그랬든지 저렇게 축의금들을 그냥 막 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보면은 청첩장에 계좌번호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축의금 내는 거에 아무나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낸 건데 그럼 그 상황에서 그러면 애초에 딸을 단속을 해가지고 절대 축의금도 받지 말고 화환도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은 바로 이게 뇌물이나 이렇게 되는 거냐? 예.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규정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지금 5만 원 이상 정조사비 5만 원 이상 받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규정만 놓고 보면 저런 상황 자체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예. 실제로 기소할 건이냐에 대해서는 저걸 받아놓고 그냥 입 닫고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으면 기소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그런 사정을 거쳐가지고 돌려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리해서 기소를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의문도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 가면 저런 사정을 참작을 하겠죠. 저게 일부러 받으려고 막 전화 돌려가지고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안 내면 알지? 축의금 50만 원 이상 안 내면 알지 재미없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보면 이게 위법 얘기까지 갈 건 아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애초에 딸의 결혼식을 이제 단속을 하지 못했냐라는 그러한 이제 도덕적인 어떤 처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왜 이거를 보좌관한테 시키느냐. 요것도 이제 민주당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안의 일이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렇죠. 집안의 일인 거고 이미 이제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 문제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요게 연이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좌관 본인은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등등을 또 설명해줄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방위 건은 그렇고요. 오늘 또 법사위가 오늘 뜨겁긴 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백혜룡 경정이 오늘 최혁진 의원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좀 다른 분위기의 언급들을 많이 내놨죠. 실제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건이 수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검찰총장 대행은 마치 이제 검찰 쪽에서 수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식의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좀 다른 기류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그 임은정 지검장하고 이 백혜룡 경장하고의 그런 어떤 갈등 관계에 많이 주목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지금 검찰이 중심에 대해서 구성한 합동수사팀 요 부분하고 백혜룡 경정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그림하고 지금 달라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백혜룡 경정이 이제 수사 이 실무 단위 외의 공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수사에 집중해서 이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수사팀 내에서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사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도 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뭐 이런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의 이제 언론 플레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 뭐 그때 마약을 들여올 때 그 필리핀 조직원이 알고 보니까는 뭐 조현병이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맞아요. 근데 이제 백혜룡 경정 반론은 아니 조현병이어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건데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필리핀 요 조직원의 진술이나 이런 건 이미 검찰이 이 증거나 이런 걸로 기소를 하거나 해서 썼다.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진술 자체 신빙성을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닌 거다. 그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외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뭔가 맥락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어서 양쪽 다 수사팀 내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사진 한 장이 공개됐는데 뭐 워낙에 평론가님도 이게 뭐 이제 대형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사진을 찍은 게 나왔습니다. 한문혁 이제는 뭐 전이죠. 김건희 특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팀장이 2021년에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게 나왔는데 이 사진을 둘러싸고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내 좀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이 이종호 측에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이다라는 차원의 주장도 있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 중앙지검에서 주가 조작 수사를 맡았던 사람이 과거에 이종호 씨하고 술자리를 가진 기억이나 그리고 경험이 있는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파견을 본인이 받았는가? 즉 김건희 특검으로 들어와서 이 수사를 진행하게 됐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흔들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진 제출한 게 특검에 제출한 게 뭐 이종호 씨 측이니까 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김건희 특검 내 검사들한테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민주기 특검이 좀 온정적인 게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작이든 뭐든 어쨌든 이종호 씨하고 이 술자리를 이렇게 가진 거는 부적절한 거잖아요. 이 술자리 가진 사람이 이 수사팀장을 하는 건 부적절한 거잖아요. 그 술자리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잠입 수사였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종호를 수사하려고 내가 가서 잠입 수사를 했다. 그건 아니었고. 그건 인정하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의사 최 씨가 의사 최 씨랑 평소에 전화를 하는데 이 한 검사님이 자, 의사 최 씨랑 뭐 전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다 먹을까? 그래서 저녁 자리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녁 자리에 갔는데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그치. 얘기 안 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네, 자리. 너무 싫어요. 나랑 밥 먹자고 그래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다 와 있어. 네, 그러면 나는 여기 왜 온 거야?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의사 최 씨가 이종호 씨도 부르고 자기 친구도 부르고 그다음에 뭐 연예인 지망생을 불러서 가지고 맞아요. 그 사진 찍고 뭐 막 팔짱 끼고 있고 난리 났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 검사 입장에서는 유쾌한 자리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리에 어쨌든 이종호 씨랑 같이 그렇게 신이 나서 사진이 딱 떡하니 찍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수사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박자가 늦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일보가 사실 이 보도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려고 있죠. 하려고 한 거잖아요. 보면은 9월 말 정도에 취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입장을 물어봤겠죠. 이종호 씨 입장도 물어보고 너는 왜 그랬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이종호 씨 측이 사진을 제출한 게 10월 13일이에요. 김건희 특검에 사진을 제출한 게 아주 상서로운 날이다 이거예요. 10월 13일이. 김민아 생일 전날. 알고 있죠. 김민아 생일 전날에. 평론가님 생일 전날에 하필이면. 김민아 생일 전날이나 다음 날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데 아무튼 이거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법무부의 대검에다가 검사 파견을 그럼 다시 가져가라. 얘기한 거는 10월 23일이에요. 열흘 동안 이 사안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열흘을 고민할 일인가 이게. 그런 의문도 있어서 지금 조금 이 수사팀에 대해서 온정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고생하고 뭐 이런 걸 앞에서 보니까 온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사실 요 논란을 조기에 차단할 수가 있는 건데 추가적인 논란이 남을 것 같다. 그런 점이 좀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오늘 뭐 몇 시간 전에 한국일보 단독 보도 또 뜬 걸 보니까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쪽에서 그 사진을 놓쳤다. 확보할 수 있었는데 누락이 됐다라는 단독 보도도 또 추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소중한 친구 소개해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만은 남겨놓게 됐습니다. 저희 정치야시장의 친구 이오지오의 또 다른 패션 제안, 야시장 가족분들이 만들어준 10만의 기적,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아래또리 윗또리 트레이닝 후드 집업과 트레이닝 팬츠 세트가 평소에는 35,000원과 27,000원 무려 62,000원인데 이거를 12,000원을 깎아가지고 아래 위를 같이 구매해 주시면 무려 5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색상은 4가지. 회색, 검정색, 그리고 이거 뭐였죠? 카키색이 아니라 차콜색과 하얀색이 있습니다. 요렇게 3가지의 색깔을 저희가 4가지의 색깔을 준비를 해놨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0월 17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끝납니다. 금요일에. 한정판입니다. 아래 윗돌이 5만 원에 무료 배송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더보기 링크에 가시면 한정판 이벤트로 4가지의 색상 단돈 5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돌이 윗돌이 트레이닝 세트 5만 원 추리닝 세트가 단돈 5만 원에 무료 배송 여러분들 댁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고품격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와 정치야시장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이런 고품격 질문 주셨네요. 증권거래소를 찾아간 유일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인가요?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 네,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가신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한데 증권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저희 증권 그쪽하고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해봐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제 저도 그랬고 이제 증권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뭐 다 공감하실 게 뭐냐면 정치인의 말은 잘 안 믿었어요. 그게 실천이 잘 안 됐어요. 실제로는. 그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도 코스피 5천을 얘기했던 적도 있고. 근데 사실은 다 공연불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뭐 이번에 하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좀 결국 좀 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이제 의심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결과가 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어쨌든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이 코스피 시장에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는 명백한 팩트인 것 같고 거기다가 저도 좀 놀랐던 게
그 방금 말씀하신 뉴욕증권거래소 네네네네.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예. 가셨단 말이에요. 네.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 예. 전 그게 좀 굉장히 또 임팩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요새 좀 환율도 많이 오르고 예. 자꾸 이제 이 달러가 좀 유출되는 모습들도 나오는데 예. 그걸 막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 들어오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세일즈를 하긴 해야 돼요. 예.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그 수많은 뭐 여러분들 예. 들어보시면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예, 예. 많은 투자 은행들 앞에서 네네. 한국 주식 좀 투자해달라 했고 MSCI라는 이제 예. 지수가 있어요. 예, 예. 그거를 다 따라서 많은 세계 기관 투자들이 그거 벤치마크 삼아서 막 투자를 하는데 예. 거기에 우리나라는 선진 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직도 신흥국이에요. 그 금액 차가 엄청나요. 그 추정하는 자금이. 예. 근데 선진주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이 또 엄청난 이 투자를 하겠죠. 예. 근데 아직도 안 들어갔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시켜 버리겠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사실 그거 24시간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예. 그거를 지금 아마 새벽 2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24시간 그게 MSCI 선진지수 요건 중에 하나예요. 오. 가장 강력한 겁니다. 오. 그걸 좀 풀어달라 예. 했는데 거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그 말을 빌려즉슨 예. 이 부양 의지가 강력하구나. 외국인들 들어와서 예. 한국 살 수 있게 만드는 예. 그런 걸 좀 하게 하겠다. 예. 그 세일즈를 확실히 거기서 하고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평가 측면에서는 네. 어쨌든 그런 외국인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예. 언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예. 우리나라 당연히 외환보유고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제 달러가 예. 원화로 바꿔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그리고 거기 이제 뉴욕 갔을 그때였죠 이제 그 미국 갔을 때 예. 또 한 가지가 그거였죠. 그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이라고 예, 블랙록이라는 정말 뭐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데 예. 거기서 또 나왔던 얘기가 블랙락이 한국에 좀 투자 고민하고 있다. 아마 데이터 센터 쪽이나 네, 신재생 네, 에너지 쪽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예. 분위기가. 예. 그런 것도 세일즈 외교죠. 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물론 결과물은 봐야 됩니다. 봐야 예.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런 걸 하고 왔기 때문에 예.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우리 월요일의 친구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또 오늘은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또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예, LA스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